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1분기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7% 상승한 건데요. 특히 라면류에서 전년 대비 25% 이상 뛰는 등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출에 성공한 음식료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K푸드의 성공 비결 알아보고요.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관세 폭풍을 일으키면서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제조업 투자가 추진되면서 반등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공급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다시 제조업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조업 부활 정책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돌파했습니다. 네.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힘입어 이제 코스피 2,900선 돌파했고요. 3년 5개월 만입니다. 2,900이라는 숫자를 본 게 말이죠.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23% 35포인트가 올라서요. 2,907.04의 거래를 마쳤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이 사실 더 뜨거웠습니다. 1.96% 15포인트가 올라서 786.29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사자세가 더 강했습니다. 네. 기관이 2,300억 원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역시 이런 랠리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여전히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안도감이 다시 한번 매수 열기에 불을 당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코스피가 2,900선마저 넘기면서 3,000선이라는 이 목표치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러게요. 머지않은 3,000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협상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고 또 외국인 매수세도 안정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3,000 숫자 보게 될 날이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엄벌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대통령이 오전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서요.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라. 라고 지시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가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서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면서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서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새 정부의 기조를 전했습니다. 네. 사실 이 기조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부당 이득에 대해서 몇 배로 물리게 하는 이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예로 들었는데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법안을 설명하면서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 좀 전해주세요. 2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2차 고위급 협상에 돌입을 했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틀간의 협상 끝에 양국 정상관 통화 내용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핵심 광물, 히토류 수출 통제, 또 최근 도입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러트링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미중 무역 협상 단계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했던 문제들이었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이런 제한 조치들은 이번 합의로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합의를 한 거면 한 건데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건 일종의 협상의 틀이라는 거를 뜻하는 거죠. 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1차 회담을 가졌고 당시에 양국이 합의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관세 인하라든지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틀에 합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어렵죠. 이런 거죠. 상호 관세를 낮추자, 수출 제한을 푼다 이런 큰 방향성을 놓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어떤 단계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절차, 책임 주체,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실행의 틀을 이번에 런던에서 양국이 마련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나아간 거예요, 어쨌든. 네, 제가 말이 복잡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어쨌든 틀을 마련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점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죠. 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전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시간 넘게 양국이 협상을 한 끝에 또 한 번의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는 분명히 보이고 이번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는 양국 정상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러트링 장관은 이 양국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에 이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내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관심은 뭐냐?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한 타결에 이를 것이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은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히토류 반도체 수출 제한을 푸는 이런 비관세 분야에 대해서만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고 남은 쟁점들에 대한 합의도 이제 필요해 보이죠. 원래 최초에 제기했던 거 펜타닐 문제,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중 양국 간 포괄적인 합의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네. 예. 오늘 한국은행이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55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전월 말 대비 5조 2천억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고요. 이 늘어난 가계대출 중에서 역시 주택담보대출은 4조 2천억 원. 이 4조 2천억 원은 4월에 비해서도 5천억 원가량 증가폭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이 주담대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던 2월과 3월 중 이때 이제 주택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게 지금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면서 4월부터 사실 이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아무래도 됐죠. 잔금 대출이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월에 6,200건, 3월에 9,500건까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났었고 이제 이때 영향이 이제 5월까지 지금 주담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고
4월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5천 건으로 다시 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나 기대 또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월 들어 아파트 매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또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에 대출을 좀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지금 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 이에 따라서 아마도 지금 이달까지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다시 이제 과열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확대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을 비췄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시정 질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성동구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강남 3구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을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뭐 성동구나 마포구 같은 사례를 들면서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당시에 열어놨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은 물론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부연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토어제라는 카드를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 시장은 또 최근에 불거졌던 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대로 회복했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5월 고용 동향 발표한 걸 보면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2,916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계속 10만 명대에 머물렀었거든요. 20만 명 이상 다시 늘어난 거는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고용시장이 그래도 미약하지만 바닥을 찍고 조금은 회복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용시장에서 고용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 부분이거든요. 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6만 7천 명 줄면서 11개월째 감소세 이어졌고요. 건설업 취업자 또한 10만 6천 명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좀 축소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대신 이제 지난달에는 도매와 소매업 취업자가 18,000명 늘어나면서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라는 점. 특히 네. 내수와 직결되는 소매 관련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연령대별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60대 이상 고령자, 30대 미만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네. 지난달에도 똑같았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 명, 30대는 13만 2천 명 각각 증가를 하면서 일단 전체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전체 취업자가 704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로 이른바 황금주로 등극한 삼양식품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 기대를 상회할 것으로 나오는 등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는 삼겹살의 소주가 인기라는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죠.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K푸드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K푸드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 올 하반기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뭐 주가 측면에서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서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는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상반기에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었고 그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올해 연초부터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전체로는 한 22%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코스피와 유사한 수준 정도로 코스피가 한 21%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피 상승 거의 유사하게 음식료가 22% 상승하면서 네. 양호한 주가치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음식료품 기업이 상장된 게 몇 개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요. 전체가 좀 많습니다. 이게 네.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네. 한 80여 개 정도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평균이 22% 상승률을 보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지수 평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포함된 뭐 KTNG나 삼양식품 같이 시총이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그랬겠네요. 네. 자,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올 1분기는 사실 내주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해외 성장도 좀 어땠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네네. 상황에서 이렇게 잘 선전할 수 있었던 네. 원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미 뭐 질문에서 말씀 주셨는데 내수는 부진했고 네. 해외 수출은 선방을 했습니다. 네. 1분기 이 식료품 수출이 농식품 수출액이 3.6조 원 기록하면서 네. 전년비 9.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 가까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갔고요. 여기에 크게 기여한 건 라면이 27% 성장을 네. 했습니다. 네. 담배류도 한 15%를 했습니다. 네. 담배, 라면이 주도했던 이 상반기 1분기 수출 성과였고요. 1분기는 기업마다 조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내수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뭐 오뚜기라든지 네. 그리고 CJ 제일지당도 해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내수 쪽에서의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1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이런 네. 상황이었고요. 예. 주력 브랜드들이지만 또 반대로 삼양식품은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도까지 해서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제 라면 수출 증가하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도까지 해서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제 라면 수출 증가하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네. 담배 기업이지만 이제 KTNG도 담배 해외 수출이 1분기에만 KTNG 기준으로는 한 5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우리 증가를 담배를 했죠. 많이 찾아요? 지금 담배도 약간의 그 한류 K 컬처 그래요? 열풍에 따라서 이제 에세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 또 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런 캡슐로 향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약간 스모크리스라고 해서 담배 연기가 없는 제품들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여전히 KTNG는 여전히 일반 담배 쪽으로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차별화되는 있고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자담배가 올라오는 침투율보다 확실히 뭐 중동이나 이런 조금 이 유럽에서도 뭐 CIS 국가라든지 이런 쪽 국가들이 이 전자담배 침투로 올라오기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담배를 선호하다 보니까 KTN 성과가 좋다라고 좀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김치 이런 건 어때요? 김치 같은 경우는 뭐 대상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 그 김치라는 제품 자체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통 네. 기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 유통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 성과에 있어서 아주 금액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요. 네. 네.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선식품 유통이 이렇게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많이 찾는 건가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CJ 제일드당, 네.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지 밸류 체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 체인을 가져가고 있어서 냉장 이런 뭐 냉장면이라든지 네. 뭐 상온면이라든지 이런 제품까지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K푸드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K푸드와 관련해서 이제 그 K 유통 다시 묻는 성장 전략이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어떤 뭐 기사화든 네.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네, 강연 주제 제목이었고요. 조금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진 내용이 이 K푸드 성장 스토리에 K푸드는 사실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K푸드 성장 스토리에 K푸드는 사실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더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식이 없었다라고 좀 표현한 거였거든요. K푸드 성공에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하긴 K푸드 하면 사실 코리안 푸드니까 네. 우리 한식을 떠올려야 비빔밥이라든지 되는데 불고기라든지 네. 이런 제품들이 지금의 흥행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봤을 때 이걸 진정한 한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예. 한국에서 만들어진 식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국-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한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불닭볶음면은 예. 맵다라는 건 사실 이건 아주 극도로 매운맛을 추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맛이 단계가 있지 않나요, 많이? 근데 네. 지금 인기를 끌었던 거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까르보 불닭이라는 약간 크리미한 제품이 이제 인기를 끈 거고 근데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K푸드 하다 보니까 되게 한식에만 좀 포커싱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넥스트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불닭볶음면의 성공 방정식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닭볶음면은 결국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재미 요소가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이 좀 장기화됐고 단순히 식품 소비를 할 때도 한 가지 소비로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라면 거기에 더 밸류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소비자들을 이제 조금 관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라면 한 봉지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컨텐츠를 산다, 어떤 재미 요소를 산다, 챌린지의 티켓을 산다 이런 느낌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인기를 끈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컨텐츠가 반복 구매를 이끌어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학습을 이끌어서 결국 매출 신장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성공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식품들은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 됐습니다. 뭐 냉동만두, 질. 네, 질, 네. 그다음에 이제 맛. 뭐 맛과 퀄리티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만두도 보시게 되면 이제 CJ사의 비비고 만두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많이 상향 평준화 됐거든요. 퀄리티가 맛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이제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봤을 때 맛, 가격 이외에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이제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 전보라면이라고 8인분짜리 라면 네. 아시죠? 알아요.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건 편의점이거든요. 네. 편의점 PB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라면 회사가 아닌 편의점이 만든 제품이 됐는데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먹방 유튜버들이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게 되죠. 네. 그럼 먹방 유튜버들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또 먹어보고 싶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죠. 네, 여전히 유튜브 컨텐츠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 먹방 유튜버들입니다. 가장 많이 시청이 되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챌린지화되고 이제는 8인분짜리 라면들이 뭐 4인분이나 뭐 3인분 이렇게 조금 경량화되면서 네. 대중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시장이 2010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스테디셀러로 잘 잡은 게 거의 없습니다. 불닭 그런가요? 이후에 우리가 불닭이 언제 나온 거죠?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 벌써 13년이 된 거예요. 네. 아. 그 사이에 엄청 히트를 쳐서 쭉 꾸준히 구매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라면은. 네.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PB 브랜드 포함하면 라면이 한 50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들의 설명지가 되게 짧아졌고 소비자한테 꾸준히 소비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신제품 성공이 어려운데 그 안에서 전보라면의 인기는 결국 콘텐츠와 결합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신제품의 성공이라는 건 제품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콘텐츠와 결합해서 소비자한테 소비되어야 이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진퇴양난 K유통 다시 묻는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있는 포럼에서 네. 이제 강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쓸 돈은 부족하고 네. 좀 소비자들이 시간은 남아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네. 결국은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음식의 객단가를 낮추는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그 얘기도 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물리적인 인공지능 예를 들어 뭐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라든지 네네. 딥시크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또 물리적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청소기나 가전제품 다 이제 인공지능화 돼가면서 네. 또 가사 노동에서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 환경, 비물리 환경에서의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죠. 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2%대로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물가가 떨어진 적은 한 그렇죠. 번도 작년보다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작년보다 2% 오르는 거잖아요. 네. 20년도 이후로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지금 누적적으로는 가공식품이 한 20% 올랐고요. 그다음에 농산품이 한 30%.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요? 20년 이후로 20년 현재까지. 이후로, 예. 그리고 외식이 한 25% 올랐는데 이게 대표 지수들을 가지고 계산한 거라서 네. 저는 실제 체감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소비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식료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까지 높았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가격 네. 등 글로벌 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다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과 물가 부담이 여전한데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은 줄고 가처분 시간은 늘어난 환경 여기에 소비자들 만족시키려면 네. 적은 가격으로도 많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좀 재미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네, 나의 재미있는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소비자들의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나와야 된다. 네. 한 가지 소비로 한 가지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객단가를 낮추는 거를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표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를 저도 이제 강연에서 보고 차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푸드 클리프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식품 산업 전망 그 강연에 참석해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 우려되는 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네. 문제는 이제는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걱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그래서 내수기업과 해외 기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네. 내수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상존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이제 인구 추계는 뭐 지금의 기대 여명과 지금의 출산율을 계산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도에 3,800만 명 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인구는 이제 반대로 지금의 한 80억 인구가 한 100억 명까지 증가는 할 겁니다. 글로벌 네. 쪽은 반대로 가는 방향성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은 또 빠르게 떨어지는데 고령화 비율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이 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율 상승 때문에 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대사와 이제 소화 기능의 예, 저하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식사량이 줄어들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식사량 감소가 나타나는 푸드 클리프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절벽 같이 그래서 푸드 클리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그런 겁니다. 얘기군요. 이렇게 크게 변하네요 시장이. 내수 네, 시장과 글로벌 시장 자체가 네.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내수 시장은 이제 푸드 클리프 위협이 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거기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생각하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K푸드 열풍이 계속 가고는 있지만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네. 물가 관리 당국에서는 좀 낮추려는 아니, 네. 더 올리지 않으려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식품업계가 받는 압박이라든가 네. 성장에 있어서 약간 좀 지장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정부에서 이제 물가 관리 회의를 하면서 네. 라면 2,000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농심은 빠지고, 네. 그리고 삼양은 또 버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삼양은 네. 이제 해외 비중이 80%까지 올라왔고요. 예. 농심은 라면의 해외 비중이 여전히 한 30%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물론 약간 정치적인 공백기에 많이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조금씩. 네. 예. 네. 그리고 또 다행인 점은 글로벌 곡물 가격은 이제 뭐 연초부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안정된 흐름이고 환율도 다행히 2분기엔 조금 워낙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원가 투입 측면에서 조금 상반기보다 부담을 개선될 좀덜수 거다라고 있어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인상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인상할 만한 근거는 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에서의 이제 원가 방향성의 변수만 바뀌지 않는다라면 네. 기업들은 지금 가격을 좀 유지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만에 하나 정부에서 압박이 심해진다라면 과거에도 결국 이 식품 쪽의 물가를 통제하는 이유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럼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약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면서 좀 상징성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는 좀 인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열어둬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유망 그 음식료 섹터 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전체 그래서 음식료 섹터를 볼 게 아니라 수출이 되고 네. 말씀하신 이런 위험률을 피해갈 수 있는 제품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요즘 그 삼겹살하고 소주 문화 이런 것도 그러면은 좀 해외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삼겹살 소주 문화가 퍼지는 건 결국 K 드라마의 이제 인기 덕분인 거죠. 그래서 뭐 워낙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소주 같은 경우는 초록색 병에 든 술을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마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동남아에서 되게 인기가 높은데 또 역설적으로 동남아에 가보시면 한국어가 붙어 있는 라벨로 현지 업체들이 만든 소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건배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지 로컬 업체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이트진로나 롯데치 등 점유율이 해외에서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류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주, 뭐 삼겹살 이런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마찬가지로 소주도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소주를 가장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수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 요소를 포함시켜서 왜 한국의 진로를 마셔야 되는지 참이슬을 마셔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설정해서 네. 예전에 뭐 재밌는 거지만 뭐 테라가 나왔을 때 뭐 테슬라라든지 테지나 이런 폭탄주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적인 게 필요하다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식음료 기업들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맞습니다. 업체들에게 기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 식음료 업종을 바라봐야 될지 투자 전략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K푸드의 이제 전략, 성공의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결국 네트워킹 효과가 중요했다. 이제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이제 TV로 광고를 하고 매대를 차지해서 뭐 식 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네트워킹 효과를 만들어내서 제품과 컨텐츠가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더해서 이제 소비자가 너도 나도 이제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품과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적으로는 이제 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요. 그렇죠. 가격은 저렴해야 되고요.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본인의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스낵킹한 제품들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냉동식품의 강점이 스낵킹이라는 게 스낵처럼? 스낵처럼 이제 사실 라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스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왜냐하면 이건 조금 다른 예지만 이제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스크가 커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여기에 이제 해외 쪽에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로 이슈가 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에 또 투자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 미국의 디지털 회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조업 회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행히 관세 이야기가 좀 주춤한데요. 네. 트럼프 임기 시작 직후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쳤을 때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를 이제 온몸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 얘기나 제조 데이터 얘기 이런 거 했었고 네. 타격을 크게 받았던 테슬라를 빌미로 또 로보택시 얘기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약간 소강 상태인 현 시점에서 이 트럼프의 제조업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네. 오늘날 트럼프의 주장은 일종의 제조업 판타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디지털 시대에 제조업이 중요해지는지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주장은 현실성은 있는지 일자리는 어떤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의 공장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제조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과거에 미국이 제조업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제조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과는 별개로 네.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는 공장이 필요한데 그 왜 그러냐면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고 외국의 사기꾼들이 우리의 공장을 약탈하고 외국의 쓰레기들이 한때 아름다웠던 미국의 꿈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는 네네. 굉장히 극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외국의 습격을 고통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제조업 회기 전략을 통해서 텅 빈 공장을 가득 채우고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나사를 조이는 수백만 명의 인간 병사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아주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외국의 습격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으니까. 그렇죠. 네. 인간 병사들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코트를 따온 겁니다. 네. 굉장히 센 표현들이죠. 예. 사실 이런 기조가 표현은 좀 과격하긴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제조업의 장기적인 쇠퇴를 임금의 정체나 공동화된 지역사회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위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무언가를 봐야 되는데 2000년대에만 미국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약 6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자리였다 보니까 이제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도시마다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피츠버그는 철강도시, 에크론은 뭐 고무수도 이런 예.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왜 제조업의 수도가 다시 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제조업을 부활한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문제는 뭐예요? 네, 이 주장이 이제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제조업 부활 주장의 가장 큰 약점은 제조업이 돌아오더라도 과거의 일자리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듯이 오늘날 제조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로봇 자동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나가서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이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때문입니다. 네네. 제조업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적은 인력으로 해내고 있는데요. 같은 제조업이지만 과거의 제조업과 오늘의 제조업은 그 실질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아직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되게 대표적인 예거든요. 예. 원래 노동 집약적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지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운동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5명만 상주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공장을 그렇죠. 네. 동남아에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시장이 존재하는 독일 근처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은 독일로 돌아왔지만 진짜 일자리가 5명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5명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 이 프로그래머들인데요. 아. 잘못됐을 때 그것만 수정해 주는 겁니다. 네, 운동화를. 그렇죠. 네. 근데 제조업은 돌아왔지만 일자리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 포디즘 전성기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공장 앞에 줄 서 있듯이 공장이 돌아온다고 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하면 오늘날의 공장은 노동집약적이지 않고 자본집약적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70년대에는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이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오늘날 미국에서는 12명당 1명이 종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일자리의 절반은 인사나 마케팅 같은 지원 업무거나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전문 직종들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4%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꼭
미국만의 현상은 아닌 거죠, 박사님? 그렇죠. 우리도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제조업 상품에서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독일이나 우리나라,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2013년부터 20년 사이에 약 2천만 개의 공장 일자리를 없앴는데 그 규모가 미국 전체 제조업 노동자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도입니다. 네. IMF는 이걸 두고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표현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선진 국가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네네.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자동화는 노동자 1인당 산출을 높이고 소비는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예. 노동집약적 생산은 해외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자체가 공장 생산의 붕괴를 의미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실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제조업 생산량은 1980년대 초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이나 독일, 한국을 모든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합니다. 공장들만 따로 떼어놓아도 세계 8위의 규모의 경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미국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 무역 적자를 없앨 만큼 엄청난 리쇼어링을 해낸다 하더라도 네. 일자리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로버트 로런슨에 따르면 네. 그 정도의 상품 생산에서는 약 6,3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고 제조업 노동자 1인당 약 23만 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가정할 때 네.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량이 달성되더라도 일자리 증가는 300만 개에 그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절반만이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 생산지 고용 비중을 고작 1%포인트 올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리쇼어링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생산직 같은 경우에. 그렇죠. 1%포인트에 불과한데 네. 문제는 그걸 높이기 위해서 들이는 돈은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평균 20%의 실질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6천억 달러 가량의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 일자리 하나당 비용이 20만 달러가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큰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미국 제조업의 그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박사님? 그렇죠. 또 임금이 높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텐데요. 이 관세 부과 전략을 통한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할 경우에 일자리 하나당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잖아요. 추정하기로. 네. 근데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 이제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네. 70년 전을 돌아가서 보면 공장 일자리는 아주 좋은 임금을 받았고 고용도 보장됐고 심지어 노조의 보호도 받았고 대학교 학위가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던 거죠. 1980년대에도 제조업 노동자는 다른 산업의 비슷한 노동자보다 평균 10% 더 높은 임금을 받았고 네. 생산성도 그만큼 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장 현장의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이 서비스업의 비관리직보다도 낮습니다. 네. 제조업의 임금 프리미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동일 조건의 타직종 대비 임금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이, 성별, 인종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다 통제하고 보더라도 임금 프리미엄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생산성도 또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제조업의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은 이제 서비스업 노동자보다도 낮고요. 당연히 임금 상승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공식이 깨진 지가 꽤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를 얻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공장들은 최첨단 기술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엔지니어와 기술자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생산직 노동자가 또 진입할 공간마저도 좁은 게 제조업 일자리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비슷한 일자리가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과거 제조 일자리에 상응하는 현대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괜찮은 임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조가 보호해줘야 되고 네. 이제 학위가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또 남성 노동력을 대규모로 흡수해줄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족하는 걸 봤더니 정비공, 수리기술자, 경비인력 네. 뭐 이런 다양한 숙련 기술직들이 여기에 가까운 일자리들입니다. 미국에는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수나 전기기사, 뭐 태양광 설치 그 기사들 이런 기술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남성이면서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네. 중간 시급이 $25 정도로 꽤 준수하고요. 노조 가입률도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자리는 그 수요가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긴급 대응 인력이나 보안 인력들도 이제 과거 제조업에 비견할 수 있는 또 좋은 일자리들이고요. 그럼 이렇게 비슷한 일자들이 계속 있다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가 제조업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과거 공장은 아까 도시마다 별명이 있듯이 네, 도시를 네. 움직이는 엔진이었고 이와 연관된 공급업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네. 물류 심지어는 술집까지 연쇄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들은 존재는 하는데 네. 훨씬 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 규모는 제조업 일자리 못지않지만 분산되어 있고 그 종사자 수도 굉장히 높고 임금도 높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긴 좀 어려운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 정책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건데 또 다른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요거는 다른 주제 얘기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회귀 정책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아무리 제조업을 되살리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 네. 미국은 반도체나 각종 친환경 기술 제조업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솔베이는 이제 유럽계 화학업체인데요. 네. 여기서 반도체용 과산화수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공장 건설을 중단했고요. 예. 미국 반도체 부품 회사인 팔리두스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건설하려던 계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님비 현상 때문입니다. 공장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여기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설 사업이 완전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1960년대 대비해서 40%나 하락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 공장들이 다 노후화돼서 뭐 절반이 30년 이상이고요. 5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게다가 건설 능력은 또 인프라 확보 능력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전력망 대부분이 1960에서 70년대에 아주 만들어진 오래됐죠. 겁니다. 네. 오늘날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가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운송할 때 쓰는 교량들도 3개 중에 1개는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이민자를 다 내쫓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분야의 노동자가 부족해서 일자리 외에도 제조업 회귀 전략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제조업을 부활해서 외국의 습격을 막고 해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의 생각과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제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앞으로 그런데 계속 이 방향으로 미국은 나갈 건지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건지 네,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낼 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의 제조업 전략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판타지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제조업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일자리 측면에서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공장 인프라 측면에서 제조 전략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제약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개발한 국가가 미국이고요. 지금도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 이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과제, 미국의 전략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아니라 네.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AI의 도입과 확산은 필연적일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 인류 역사도 항상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잖아요. 그래 왔죠. 예. 네, 농업이 제조업으로 옮겨왔고 이제는 그 제조업이 AI로 또 넘어갈 그러한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고민해야 할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규모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일을 막으면서도 동시에 AI를 활용한 이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들이 커야 합니다. 공장과 AI가 결합되면 스마트 공장이 되고 가전제품에 AI가 결합되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인간 노동자와 AI가 결합하면 더 많은 산출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높아진 경제 효율이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어느 한 부문에 어느 계층의 일자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은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많이 복잡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단순한 전략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보여준 판타지는 많은 부분이나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판타지 앞뒤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